줄을 좀 버티면 조금 전에 많이 더워서 졸리지. 발표자들 안 졸리게 좀 도와주시고. 자, 그럼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네, 최대한 안 졸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시 입장에서 바라본 버스 공공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과학적 의사결정 6조입니다. 네, 저희 오늘 목차입니다. 서론에서는 간단하게 연구 배경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 연구에서는 변수의 측정과 상승 DMU에 대한 공통적 요소, 그리고 연구의 두 번째에서는 저희가 BCC 모형을 활용해서 규모 수익 불변 노선과 규모 수익 체증 노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IRS 모형의 버스 차이점과 효율성을 검증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IRS는 비효율적인 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시사점과 기대 효과, 한계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연구의 근간이 되는 서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버스는 핵심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수원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로 통행량의 증가와 높은 승용차 의존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1교시 수업을 들으러 오시거나 혹은 과학적 의사결정 수업이 끝나고 5시에 퇴근길에 막히시게 되면 여기서 수원역까지 가는데도 차로 가면 10분, 15분밖에 안 걸릴 거리를 1시간 혹은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문제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수원시 교통수단 점유율 통계를 보아보겠습니다. 교통수단 점유율이란 전체 통행량분의 각 교통수단의 점유율을 말합니다. 수원시와 서울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버스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원시 버스가 더 비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 버스 노선에 대해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연구의 바탕이 되는 문헌연구 선행 사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선행 사례는 차량 대수와 노선 거리, 정류장 개수, 배차 간격을 투입해 놓고 승객 수를 산출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선행 연구에서는 시간당 배차 수와 운행 소요 시간, 그리고 노선 길이를 투입해서 변화시켰고, 산출 고정 모형을 이용하여 카드 승차 승객 수와 카드 환승 승객 수를 고정시켰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모형을 통해 산출 고정과 투입 조정을 통해 버스 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공공성을 반영한 노선의 효율성을 제작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이해관계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두 연구의 바탕은 버스 회사입니다. 버스 회사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성만을 반영한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고객의 편리성과 버스 회사의 수익성, 그리고 이 모두를 충족시키는 수원시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수원시 입장에서 지금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수원 여객을 대표 여객으로 선정하였는데요. 수원 여객은 수원시에서 약 39%나 차지하는 대규모 여객 회사입니다. 수원 여객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면 수원시의 시내버스 전반적인 개편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목적별 연구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해 공공성 변수를 따로 측정하였는데요. 이를 투입하고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노선별 효율성 검증 및 제고를 위해 아까 말씀드린 비효율적인 노선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할 노선과 비교해보고 어떤 투입 요소를 바꿨을 때 이게 효율성 있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연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세부 영향 요인 탐색을 주제로 연구 가설을 세웠습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효율성을 분석하려면 교통 소요 지역과 환승 스팟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변수의 측정입니다. 첫 번째 등록 대수, 노선 거리, 배차 간격, 이 모든 데이터들은 수원여객 혹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신뢰성 있게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행 횟수와 총 정류장 개수, 전체 승차 승객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부분 노선 정보 포털 혹은 수원여객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지만 전체 승차 승객 수의 경우 저희가 환승 승객 수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 승차 승객 수만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성 변수입니다. 저희가 거점 통과 횟수라는 이름을 붙인 변수는 하루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의 상위 10개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쉘터 버스 정류장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망포역을 지나시거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아주대, 우리 학교에서 가까운 인계동을 방문하시게 되면 쉘터 버스 정류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쉘터 버스 정류장은 실내형 구조로 만들어진 버스 정류장인데요. 이는 수원시가 하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정류장에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네, 다음은 지하철역 통과 횟수입니다. 수원역이 지나는 수원시 내의 모든 지하철역을 포함하였습니다. 네, 교외 지역에서는 수원시 거주 인구를 바탕으로 가장 적은 4개의 동, 매규동, 지동, 세류일동, 연무동에 있는 정류장을 교외 지역 버스 정류장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전통적 모형과 저희 팀의 모형 DA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전통적 모형의 DA 분석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DA표는 저희의 공공성 변수가 들어갔을 때의 DA입니다. 기존 DA에 저희의 공공성 변수를 넣었을 때 모든 DMU가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왼쪽에서 보이시는 벤치마크를 보시면 92-1번과 13-4번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두 노선의 특징은 굴곡도가 높고 혹은 소외 지역을 지나 수원역까지 승객을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상승 DMU는 저희가 많은 상승 DMU가 있었지만 저희가 특히 6개를 뽑은 이유는 DA상에서 투입 변수가 저희가 뽑은 공공성이 아니라도 어떤 변수라도 증가하게 되면 효율성 점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 0.4 이상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끌어준 6개 노선을 찾아 공통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개 노선의 공통점을 분석해본 키워드 분석입니다. 공공성 요소가 반영되었는데 6개 노선의 특징은 소외지역과 거점을 연결해주거나 소외지역과 혹은 교통 최대 거점인 수원역을 연결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연구의 결론은 기존 연구의 5개의 투입 요소에서 공공성 측면에 3개의 투입 요소를 넣었을 때 일부 노선이 신뢰성 있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성 3개의 투입 요소가 DA상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선별 효율성 분석 및 검증 제고입니다. 해당 보이시는 표는 저희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첫 번째 칸에 있는 DMU가 각 노선의 번호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스코어는 각 노선의 효율성 점수를 말해주며 이는 EES상에 있는 노선은 모두 효율성 1이라고 표현되며 이것은 모두 효율적인 노선이라고 혹은 이제 벤치마킹할 노선이 없다. 자신만이 벤치마킹 모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코어가 가장 낮은 64번 버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64번 버스는 0.18로 거의 완전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표에서 규모 수익 불변 노선과 규모 수익 체증 노선을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규모 수익 불변 노선은 효율성이 이미 1로 이미 규모 수익이 최대로 달성되어 있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는 노선들입니다. 규모 수익 체증 노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효율적이지 않은 노선들을 바탕으로 어떤 버스를 어떻게 벤치마킹 했을 때 결값이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표적으로 35번 버스와 37번 버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35번 버스는 규모 수익 불변 노선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37번 노선은 규모 수익 체증 노선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5번과 37번을 저희의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고 그 조사한 바탕으로 DA를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벤치마크 버스와 해당 노선의 눈에 띄는 차이점은 35번 버스가 37번 버스보다 등록 대수, 운행 횟수가 2배 이상 크며 정류장 개수도 많고 배차 간격이 5분 이상 짧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산출 고정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승차 승객수가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고려하여 BCC 모형을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37번의 운행 횟수를 70회로 늘리고 배차 간격을 줄여 이에 맞춰서 계산하였더니 모두 노선이 효율적인 게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노선들의 변화도 같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37번의 운행 횟수가 는다고 단순히 여객의 비용이 느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투입 요소가 낮아지고 효율적인 노선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의 결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사점 및 기대 효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시의 공공성, 그리고 버스 회사의 수익성, 시민의 편리성, 그리고 이를 현실 문제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시의 입장에서 선행연구 투입 요소에 공공성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 결과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버스 회사의 공공성 요소를 추가로 어떤 노선을 어떻게 수정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버스 회사의 입장에서 노선별 벤치마크 버스를 확인을 위해 효율성 상승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요즘 버스 회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요소입니다. 버스 회사는 그들이 가진 수익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극대화한 수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버스 회사는 투입을 줄이면서도 산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 소외 지역의 주민들을 공공 서비스 이용률 상승과 만족도를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고, 현실 문제 적용에서는 현재 혹시 수원역에 지나가시면서 현수막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현재 경진여객의 노사 갈등이 한창 이슈인데요. 경진여객은 무리한 배차와 무리한 승하차로 인해 현재 지금 노사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희의 DE 분석을 바탕으로 경진여객에 대입해 보았을 때 경진여객에도 투입을 줄이면서 산출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의 한계점입니다. 현실적 대안 마련의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 마련의 어려움은 저희가 굴곡도를 계산하면서 중복도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중복도를 고려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수원시를 한정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버스가 하나의 도시만을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문을 지나는 7-1번의 버스는 동탄부터 수원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 내부 서비스 만족도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탈 때는 버스 기사님의 어떤 벨트나 인사를 받아주는 것, 이런 내부 서비스 청결도가 내부 서비스 만족도가 있는데 저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승객 변수의 세부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어른과 청소년과 아이의 승차 요금이 다르고 환승 승객 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참고 문헌 및 연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딩한 첨부 자료를 올려드리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조 발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